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세무사 유찬영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자녀들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국세청에서 조사하면서 야, 가족끼리 이 만든 차용증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소급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가짜야.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여라고 안 하고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당연히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복을 해가지고요. 왜 심판소에서 이거는 대여가 맞다. 국세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한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그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어떤 한 상황을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부동산 거래가 돈 거래가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아주 일부 어떤 한 상황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보면 얼마 안 됐어요. 21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1월 21일 날 그 발표가 된 결정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세무사들이 본 날짜는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 또 좀 개발을 하려고 토지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2018년 7월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은행으로부터 병원으로부터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폐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러는 와중에 임대용 건물,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 측에다가 이거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넘기게 되면 일부는 뭐 입주권을 받게 되고 일부는 또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대용 건물을 넘기고 이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토지를 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잔금이나 뭐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것도 돈도 없고 은행에서 빌릴까 하다가 어차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은행에서 뭐 담보 설정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빌릴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좀 빌리자. 자녀들이 마침 또 돈이 좀 있길래 여윳돈이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은 어차피 아버님이 그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은 그 돈을 가지고 임대보증금도 내주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 뭐 중도금 뭐 이런 것도 내주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 뭐 이런 거 다 내고 그리고 일부 좀 돈이 남았어요. 예,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예, 참 애석하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은 아버님의 이제 상속세를 신고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4월 19일 날 돌아가셨으면 6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신고를 했어요. 7월 29일 석 달 만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2달간 이제 세무조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한 내용, 상속세 고지한 내용 중에 그 중에 이제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있고 이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대여를 해줬어요. 대여를 해줬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고
잔금은 이 계좌에 있는 거죠. 잔금은 계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요거는 아버지가 빌린 거니까 요거는 채무다. 그래서 요거를 채무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요거 잔금 남아있는 거 요거는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요거는 상속재산이다. 요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속세 재산에 포함시키고 요거는 채무에 포함시켜서 요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냐. 돈을 빌려준 거를 입증해라 너네들이. 근데 입증한 거를 보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뭐 과세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상속세가 고지가 됐는데 결국 이제 자녀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납세자가 승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상황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어쨌든 부동산 임대사업자였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조합 측에 넘기고 대금을 받기로 한 거죠. 그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임차보증금으로 받아야 될 자금, 뭐 각종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 자금 때문에 이런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도 되지만 이제 자녀들한테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빌려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줘야 될 돈, 뭐 채무 이런 걸 다 세금하고 다 변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왜 추징을 했을까? 이게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법에는. 추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물론 법에는 추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 지침이 기본 통치계는 이거를 추정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납세자가 보고 입증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납세자들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썼어요. 그 차용증이 4장이에요, 4장. 아마 4번에 걸쳐서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4장이 모두가 형식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 내용도 똑같아요. 이자율은 연 2%고 지급일은 차용일로부터 2년 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모두 형식과 이자율이 똑같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돈 주고받고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이 빌려줄 때마다 달라야 되나요? 그리고 이자율도 빌려줄 때마다 달라야 되나요? 같으면 이게 가짜인가요? 당연히 이 그 대금은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빌려간 건데 좀 있으면 조합으로부터 돈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차율로부터 충분하게 2년 후에는 돈이 나올 거니까 그때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을 이렇게 똑같이 쓰겠냐, 4장을. 당연히 똑같게 쓰겠죠. 이자율도 그렇고. 이게 세무서에서 차용증을 믿지 못해 하겠다라고 했던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이렇게 그 형식과 이자를 동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위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과 이자율도 비슷하고 종이도 비슷하고 뭐 그런 데다가 실제로 차용증에 지급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2년 후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중간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용증을 써놓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그거예요.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다. 이 가족 간에는. 예. 가족 간에는 이 차용증이 예. 차용증이라는 게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만들어진 차용증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이 차용증 만든 거 보니까 이건 자기는 가짜로 판단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판단이에요, 판단. 예. 물론 판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차용증을 국세청에 가보면 첨단 탈세 무슨 정보관인가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오는 금융자료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서를 검증하는 데예요. 기계를 가지고. 근데 이게 연도가 짧으면 사실 그게 언제쯤 작성된 건지를 밝히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요. 오래된 것들은 좀 밝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차용증의 생산 연도를 이렇게 밝혀낸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뭐 그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게 사후에 작성된 거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그렇게 하고서 그냥 대여가 아니고 증여라고 증여세를 뻥 때리는 겁니다. 사실 사인 간의 어떤 경제적 활동은 그 형태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법에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리고 또 명목상 법률상의 어떤 적혀져 있는 것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많은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그 신고하는 납세자가 잘 신고 못하니까 그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는 세무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세무공무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의 판단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하는 세무사나 납세자는 납세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판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판단이 틀리면 결국 힘센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는 거고요. 힘없는 납세자는 결국 상급기관에 소송을 내가지고 불복을 통해서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납세자는 이런 차용증 외에 대여사실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부와 자가 이렇게 쓰면 자가 이렇게 대여한 거를 이거를 채무로 인정 안 해주면 이건 증여예요, 증여. 그러면 아버지가 요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거는 상속인들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여를 하고 아버지는 이걸 쓰고 남은 돈을 이 자금을 다시 상속을 했으니까 또 여기다 또 상속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아니 대여를 했는데 이게 대여가 아니고 증여라고 입증이 결론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고 두 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대여냐 아니냐라고 대여냐 증여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을 변제할 때에 이게 또 대여 반제냐 아니면 증여냐 또는 상속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논리는 아주 간단해 보니까 어쨌든 차용증이 4장 냈는데 이게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더라. 그리고 이자를 준 적도 없다. 그래서 이런 차용증을 내긴 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건 언제든지 그 가족 간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후에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 차용증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대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자가 이제 그 소송을 낸 거죠. 그 세금 소송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 세무서 또는 뭐 국세청 또는 심판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칠 수도 있고요. 심판원을 바로 갔다가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그 국세청이나 심판원에서 먼저 판단을 받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심판원인데요. 조세 심판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자녀가 아버지한 계좌에 이거를 이체를 했다고 해서 이체를 했다고 요 사실만 가지고 이거를 증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법원 판례. 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남편이 부인한테 또는 부인이 남편한테 계좌에다 돈을 싸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입금된 경우에 이 경우에는 꼭 증여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한 어떤 뭐 생활상의 공동생활의 편의나 또 무슨 뭐 자금관리 위탁 뭐 이런 또는 가족을 위한 어떤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계좌로 인출돼서 타방 배우자로 이렇게 그 배우자의 계좌에다가 입금시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조건 증여를 과세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판례들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같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증여로 봐서 과세하면 안 된다. 다른 정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건 뭐냐면 보통은 부가 자한테 이렇게 대여를 하죠. 대여를 하거나 증여를 하죠. 그죠? 근데 자가 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이건 좀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그 피상속인 아버님이죠. 아버님은 이미 자녀들에게 살아있을 때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이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 증여를 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 당시에도 뭐 많은 재산을 남겼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예요. 빌딩 임대업을 했었으니까. 재산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요 돈을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액이라는 거예요. 별로 얼마 안 돼요. 유동성이 지금 부족해서 빌린 것뿐이지 재산이 없어서 빌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폐암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을 빌려서 자기 재산을 더 늘려가지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시켜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 가지 위 내용을 봐서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차용증 뭐 이런 거 여기 하나도 안 나와요. 차용증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뭐 사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증여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세무공무원은 차용증이 4장이 작성됐는데 형식과 내용과 뭐 문구가 이게 다 동일하다. 그리고 이자를 준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우리는 부인하겠다. 그 외에 뭐 그 다른 거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거 입증해봐라. 이렇게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입증해 들어가면 우리는 증여로 추정할 건데
네가 억울하면 다 입증해. 증여가 아니라는 거. 근데 차용증 줬는데 차용증 보니까 가짜 같아. 그럼 이건 말고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입증할 거 있어? 없잖아. 없으면 증여지. 증여세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여기다가 준 거 증여세 내고 여기다가 준 거 증여세 내고 그다음에 부가 남긴 거에 대한 상수세를 또 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요. 예. 하나도 안 내도 될 세금을 증여세 상수세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은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 첫째, 부하고 자하고 작은 거를 했으니까 우리는 증여로 추정할 거야. 추정이 됐어. 그러면 네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봐. 그래서 입증을 밀어요. 입증해봐. 그런데 차용증 내니까 차용증이 형식과 내용이 동일해.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인정 못해. 다른 거 가져와봐. 다른 거. 다른 입증 자료. 그러니까 이거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증여네. 오케이. 증여세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판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돈을 빌려준 거냐 아니면 증여한 거냐.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재력도 많고 돈도 많고 또 폐암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돈을 증여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려서 결국 죽으면 상수세 또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차입은 증여가 아니라 이건 대여다라고 판단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가 불복에서 이긴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어쨌든 우리는 가족 간의 동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형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판례들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사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저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세무공무원은 기계적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기계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소송을 가게 되는데 소송을 가게 돼도 또 그 심판원에 또는 뭐 법원에 있는 분들도 판사들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분도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경우는 해석이 다 비슷한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 하나가 그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도 되긴 합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가족 간의 동거래에 대해서 또는 차용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